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모두 1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모두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강행군을 펼칠 예정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만 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부겸 총리는 이번 주 안으로 완만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자국민에게 한국 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한국을 여행경보 최고 등급인 4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한국으로 반드시 여행을 가야 한다면 부스터샷까지 맞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는 등 전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고 주말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는 다시 추워졌지만 오늘도 여러분의 설레고 활기찬 하루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오늘은 또 어떤 소식 기다리고 있죠? 네, 여자 컬링 대표팀이 숙적 일본의 완승을 거두며 4강 진출 희망을 키웠습니다. 도핑 의혹에 휩싸인 러시아 피겨 천재 발리에바는 개인전에 나서기로 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잠시 후 더 자세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일근 기자, 미국이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한국으로 여행을 가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했네요. 네, 최근 우리나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우리나라 여행 경보를 3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4단계로 높였습니다. 뉴욕에서는 한국계 여성이 피살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 내용은 아침앤월드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앤라이프 국립암센터 대학원장 명승권 교수와 함께 코로나 자가진단과 재택치료 시 유의해야 할 점들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2월 15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총 14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모두 경부선을 따라 하루 동안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서울을 훑는 강행군에 나섭니다. 보도에 유미애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 마감일인 어제 모두 1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역대 대선 가운데 두 번째로 많습니다. 기호도 확정됐는데 1번 이재명, 2번 윤석열, 3번 심상정, 4번은 안철수 후보입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5곳의 후보 등록도 완료됐습니다. 오늘부터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3월 9일 대선 전날까지 22일간의 총력 승부가 펼쳐집니다. 선거운동 첫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모두 경부선을 따라 강행군을 펼칩니다. 이 후보는 부산에서 첫 유세를 시작해 대구와 대전을 거쳐 서울로 올라오고 윤 후보는 서울에서 출정식을 열고 거꾸로 대전과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가는 하행선 유세에 나섭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는 등 보수층 표심 공략에 주력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호남을 찾습니다. 한편 대통령 선거를 22일 앞두고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야권 단일화가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저는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기상으로 추진하기 부적절하고 몇 번 밝혔지만은 포기 후, 후보 사퇴 후 지지 선언 정도가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안 후보 측은 2, 3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린 마지막 제안을 했다 등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치열한 밀고 당기기 속에 조만간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직접 담판에 나설 가능성도 나옵니다. JTBC 유미애입니다. 계속되는 오미크론 확산세에 어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6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이달 말쯤엔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이번 주 안에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9시까지 신규 확진자 수는 56,327명이었습니다. 같은 시간대 최다였던 전날보다 2,900여 명 많습니다. 지난 7일 36,700여 명이던 하루 확진자는 엿새 만에 1.5배가량으로 늘어났고 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는 5만 1,000명을 넘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주 안에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판단의 근거를 모으고 있고요. 네.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일정 부분 그분들의 절규에 대해서 우리 이제 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완만한 거리두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코로나를 독감처럼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치명률도 훨씬 높고 전파력도 또 빠른 상황이고요. 또 백신의 효과나 치료제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계절 독감 또는 감기처럼 취급하는 거는 시기상조이고 정부는 이달 말에는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 180만 명에 대한 백신 4차 접종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4개월이 지나면 백신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다만 정부는 일반인들은 4차 접종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되면서 각국 정상들의 움직임이 더 바빠졌습니다. 숄츠 독일 총리는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있는 대사관을 폐쇄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주말 연달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자 이번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모스크바로 날아가 푸틴 대통령을 만납니다. 백악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예상 날짜로 제시한 16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지는 회담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합동 군사훈련도 끝나는 오는 20일 역시 위험한 날짜로 꼽힙니다. 일단 푸틴 대통령은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의에서 서방과의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방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 would just tell you that it is entirely possible that he could move with little to no warning. 아시아 태평양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있던 대사관의 문을 닫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쟁이 임박했다며 대신 러시아와 떨어진 서부 지역 르비브로 이전해 대사관 업무를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벨라루스와의 합동훈련을 끝내는 러시아의 수만 병력이 과연 그 이후 총구를 어디로 돌릴 것인지 전 세계가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본사를 점거한 지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택배노동 개선 관련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과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아 다른 택배사까지 동참하는 총파업이 벌어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정부도 근거가 없다며 중재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서울 CJ 대한통운 본사 1층 로비에선 어제도 민주노총 소속 택배기사 조합원들이 농성을 벌였습니다. 지난 10일 CJ 대한통운에 대화를 요구하며 본사를 점거한 지 닷새째입니다. 이날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오는 21일까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택배사도 참여하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의 갈등은 지난해 6월 정부 주도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계기로 잦아드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택배비 인상분을 어떻게 나누냐를 놓고 다시 갈등이 커졌습니다. 요금 인상분에 너무 과하게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데 가져가는 건 문제 있는 건 아니냐. 사측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상분을 포함한 택배비의 절반 수준이 택배기사와 대리점에 수수료로 배분되고 있다는 겁니다. 노노 갈등으로도 치닫고 있습니다.
비노조원들은 그제 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습니다. 파업 이후에 거래처들이 이탈해서 물량이 아무리 작게 잡아도 30% 이상 날아갔어요. 집합 위주로 하시던 분들 중에는 그냥 수입 자체가 없어진 분도 계시죠.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지키는지만 감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합의는 택배 분류인력과 고용보험을 둬야 한다는 것이었지 택배비를 어떻게 나누냐는 내용은 없었다는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노조 파업에 정부가 개입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 1년 전의 악몽이 되풀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 구치소에 있었던 수용자들에게 내부 상황을 들어보니 지난해처럼 확진자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403명이 나온 서울 동부구치소입니다. 지난달 25일 첫 감염자를 시작으로 3주간 계속 확산된 겁니다. 확진을 받고 형 집행정지로 나와 있는 A씨는 구치소의 부실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확진자가 있는데 분리를 시켜달라. 아니 뭐 다 같이 걸리라는 거냐.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위성이기 때문에 괜찮다. 좀 기다려보자. 저희 방 다 확진됐어 다. 자신을 비롯해 함께 방을 쓴 나머지 6명도 감염됐다는 겁니다. 취사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식사에도 차질을 빚었다고 했습니다. 라면 하나, 햇반 하나 이렇게 줬어요. 햇반을 안 데워주고 그냥 넣어가지고 그거 딱딱하잖아요. 그게 생살 비슷하잖아요. 지난달 말에 가석방된 B씨는 교도관들이 방역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닐 가운 입는 거 있잖아요. 직책이 있으신 분은 뒤에 묶지도 않습니다. 그냥 걸쳐만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이스 쉴드는 거의 안 씁니다. 왜냐면 습기 차고 앞에 뭐 잘 안 보이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해에도 1,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창밖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말에 출소한 정모 씨도 그때 확진됐습니다. 대규모 감염 사태 뒤에 방역이 강화되는가 싶더니 다시 느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바뀌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똑같이 원상복구가 돼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뭐하고 했는데 지금 뭐 해줄 수 있는 거 없다. 감기약만 넣어주겠다. 격리 해제되고 나서 전수조사를 한 번을 안 했어요. 이번 집단 감염 사태로 전자발찌 살해범 강윤성 사건을 비롯해 주요 재판들도 현재 줄줄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법무부 측은 당시 원칙대로 신속하게 확진자를 분리 조치했고 일부 직원들이 방역복장을 제대로 안 입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전국이 다시 추위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춘천 영하 8도를 기록하는 등 어제보다 많게는 7도가량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등 전국이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2, 3도가량 더 내려가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고 오는 주말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밤사이 핵심 국제 뉴스만 소개해드리는 아침엔 월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 외교안보 심층 취재를 맡고 있는 안혜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앞서 저희 헤드라인에서도 또 잠깐 언급했었는데 미국이 한국으로 여행을 가지 말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건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여행 경보를 조정을 하면서 그동안 3단계 높음 수준을 유지했던 우리나라를 4단계 매우 높음 수준으로 이렇게 상향을 했습니다. 지도 색깔로 보면 짙은 주황색에서 빨간색으로 상향을 한 겁니다. 네. 일본도 현재 4단계고요. CDC의 여행 경보상 최고 단계인 4단계로 분류된 국가나 자치령은 모두
137곳에 달합니다. CDC는 최근 28일간, 그러니까 4주간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500명을 넘어서 발생한 국가를 4단계로 분류를 하는데요. 네. CDC는 한국으로 반드시 여행을 가야 한다면 그 전에 백신을 접종하고 자격이 된다면 부스터샷까지 맞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편 또 뉴욕에서는 30대 한인 여성이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30대 한국계 여성이 자택까지 뒤를 밟은 노숙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디지털 음악 플랫폼 업체에서 일하는 선임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크리스티나 유나 리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파트 CCTV 확인 결과 가해자는 크리스티나의 뒤를 쫓아 건물 안까지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는 25살 노숙자 아사마드 네시인데 뒤쪽 창으로 달아나려다 아파트 안에서 체포됐습니다. 네시는 지난해 9월 차이나타운 지하철역 근처에서도 60대 노인을 폭행하는 등 지난해만 4차례 경찰에 체포된 인물로 알려졌는데 곧바로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재 뉴욕 경찰은 아시아계 증오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였던 점을 감안하면 증오범죄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주 유엔 한국 대표부 소속 우리 외교관이 맨해튼 한인타운 인근에서 택시를 잡던 중에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증오범죄일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조속히 좀 수사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에서는 도시 고속전철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났어요. 아마 인명피해가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네, 뮌헨 남부 도시 셰프트 라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 한 개 선로를 달리던 두 도시 고속전철이 정면 충돌하면서 한 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뮌헨 경찰 대변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Wir können zum aktuellen Zeitpunkt noch nicht gesichert sagen, was zum Tod der Person hier geführt hat. Wir haben, wie gesagt, das Aufeinanderprallen von zwei Zügen hier an dieser Örtlichkeit. Nähere Angaben kann ich zum aktuellen Zeitpunkt jetzt noch nicht machen. 기관사는 아직 차량에 갇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강력한 충돌 여파로 전철 한 량은 바퀴와 분리돼 날아갔다고 합니다. 한 목격자는 전철 안에 학생들이 많았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통학열차이다 보니 그런 걸로 보입니다. 네, 아직 기관사가 구출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의근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제나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컨디션 관리는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베이징 동계 올림픽 선수촌에선 부실한 식단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이징으로 먼저 가보시죠. 전등사이로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물바다가 된 바닥에 멀티탭까지 있어 감전이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핀란드의 한 스키 선수가 온라인에 공개한 모습입니다. 이 선수촌은 이번 동계올림픽을 위해 새로 지은 건물인데요. 영상이 빠르게 퍼지면서 부실한 선수촌 시설을 지적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당국이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멜로디죠. 펜스 앞 군중들이 동요 아기상어에 맞춰 춤을 춥니다. 무슨 일일까요? 뉴질랜드 의회 앞에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여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엄격한 방역 정책과 코로나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며 지난 8일부터 국회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광장에 모인 시위대가 해산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뉴질랜드 국회의장이 시끄러운 노래를 틀어 해산시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도리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해산 시도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지금 시위대에게 필요한 건 노래가 아닌 대화가 아닐까요? 보송한 회색 털에 앙증맞은 발, 누구의 발일까요? 바로 호주를 상징하는 코알라입니다. 이 귀여운 코알라가 멸종 위기에 놓였다는데요.
벌목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자연재해로 코알라 수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2019년 호주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때 사망한 코알라 수만 6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자 호주 정부는 코알라를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했는데요. 호주 환경부 장관은 보호지원금과 서식지를 늘리는 등 개체 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앵커 제나였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의 갑질로 배달비에 붙는 세금을 대신 떠안고 있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뛰는 배달비에 세금 부담까지 이중고라는 건데 어떤 사연인지 오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달 전문 중식당을 운영 중인 이모 씨. 지난해 음식 배달비 1억 원이 매출로 잡히는 바람에 1,200만 원의 소득세를 더 냈습니다. 2만 원짜리 음식의 배달비가 4천 원이라면 2만 4천 원에 대한 세금을 통째로 냈다는 겁니다. 배달비 4천 원은 온전히 배달 대행 업체가 버는 돈인데 세금은 식당 주인인 자신이 다 물었다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도 세금이 잡히는 거잖아요. 불쾌하다는 뉘앙스를 했었죠. 그러면 자기 주머니에 내기 싫으니까 남의 주머니에서 내게끔.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 달에 200에서 250이었으니까 이번 연도에 좀 세금을 많이 뺐죠. 이런 일이 생기는 건 배달 대행 업체가 식당 입장에선 배달비가 비용이라는 증명서, 다시 말해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당 주인들은 제대로 항의도 못합니다. 배달 대행 업체가 식당의 수익을 좌우할 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식당 음식을 배달하는 묶음 배달의 경우 배달 대행 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배달 앱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도 저의 방식대로 할게요. 뭐 끝까지는 알아서 누구한테 신고하시고 하시라고요. 저희가 해드릴 필요 없어요. 자영업자들은 배달비에 붙는 세금을 배달 대행 업체가 내도록 규정하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자녀와의 일상과 추억을 공유하는 이른바 육아스타그램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데 쓰였습니다. 사진과 글까지 몽땅 도용당했는데 신고를 했더니 오히려 폐륜적인 욕설로 보복을 당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15개월 아이를 키우는 주부 신모 씨는 올해 초 SNS 지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부업 홍보를 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신 씨와 아이 사진이 올라가 있으니 확인해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피드랑 똑같이 아이의 복제가 되어 있고요. 자기를 재테크 부업을 하는 맘이라고. 아이가 의자에 앉아있는 사진도, 선물 받은 새 옷을 입은 사진도, 글까지 똑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프로필에 적힌 링크를 누르니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연결됩니다. 방장 프로필엔 역시 신 씨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부업을 하고 싶다고 하니 한 사이트에 들어가 베팅을 하고 수익금 일부를 수수료로 내면 된다고 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신 씨를 사칭한 계정만 30개가 넘습니다. 인스타그램 측에 알려도 도움이 안 됩니다. 답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었고 만약에 5개를 신고하면 한 2번 정도 거기에 대한 답이 오고 그 2번 답이 온 것 중에서 하나는 지워주고 뭐 하나는 안 지워주고. 몇 차례 신고하자 보복을 하듯 사칭 계정에 마치 신 씨가 쓴 것처럼 욕설을 올려놨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민사적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증빙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있으시면 다 가지고 오시고. 그렇다고 민사소송도 쉽지 않습니다.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얼굴 사진을 도용한 자가 누군지를 파악해내기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스타 측도 경찰도 손을 놓은 사이 불법 사칭 계정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한 가정 어린이집 CCTV에 19개월 된 여자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 베란다 문 밖에 격리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어린이집 원장을 고발했고 경찰이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의 한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19개월 된 여자아이가 홀로 서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유리창 너머를 보며 두드리기도 합니다. 아이 혼자 베란다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가 난방이 되지 않는 베란다에 격리된 건 지난달 27일입니다. 엄마가 CCTV로 확인한 결과 55분과 20여 분 두 차례였습니다. 이날 순천 최저 기온은 영하 0.7도였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서 진짜 말도 안 나오고 야, 가슴이 미어진다는 말이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다. 혼자만 있는 아이의 활동 사진에 이상함을 느낀 엄마가 원장에게 물어본 결과 알게 됐습니다. 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아이가 37.2도의 미열이 있어 격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신도 뒤늦게 알았을 뿐 당시엔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는 가정 보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날은 병원에서 단순 감기 진단을 받았고 원장에 등원시키라는 말에 따랐습니다. 애초 원장은 격리 조치가 없었다는 말도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CCTV를 확인한 결과 원장이 홀로 베란다에 있는 아이에게 밥을 먹인 사실도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일 있고 나서는 무조건 엄마 같이 그러고 갑자기 고함 지르면서 오열하면서 계속 울기도 하고. 아이 엄마는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과 순천시는 CCTV를 확보해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그 상황이 이제 많이 힘들어했거나 그럴 경우에는 정서학대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경찰은 조만간 피해 아동의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인도를 넘어 안경점으로 돌진했습니다. 문을 연 지 닷새 된 안경점은 처참한 사고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신호받은 차량들이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합니다. 인도엔 행인들이 지나다닙니다. 여느 때와 다를 게 없던 이때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돌진합니다. 인도를 타고 넘어 상가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돌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은 안경점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계산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이 쇼장이 다 밀려가지고 제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저는 여기 받쳐서 저쪽 구석으로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자동차가 매장 안쪽까지 다 들어와 있었고. 운전을 한 40대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 바로 옆엔 지하철역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요. 하마터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거리에 있던 노점상도 아슬아슬하게 화를 면했습니다. 확 많은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여기 유창 닫혀져 차가 안에 들어앉아 있더라고요. 마침 여기 있어가지고 근데 피해를 안 받는 것 같아요. 피해를 입은 안경점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건질 게 없습니다. 가게 입구엔 화환이 서 있는데 문을 연 지 이제 닷새가 된 곳이었습니다. 화분에 아직 물 한 번 못 줬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위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음주 측정을 해보니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운전자는 차가 갑자기 빠르게 튀어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차량 결함이나 운전 미숙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지난주부터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가 시행되고 있죠. 고위험군이 아닌 확진자들은 셀프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자가진단부터 치료까지 스스로 챙겨야 할 게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국립암센터 대학원장 명승권 교수와 함께 재택치료 시 주의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증상이 의심될 때 병원에 가기 전에 이제 스스로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가진단 키트 사용 방법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지금까지는 누구든지 코로나 검사를 위해서 선별진료소 가게 되면 PCR 검사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만 60세 이상 그리고 의사 소견이 있는 코로나19 의심 대상자 경우는 기존처럼 PCR 검사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다 할지라도 자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자가 검사 이름이 바로 신속 항원 검사인데요. 신속 항원 검사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코 속에 검체를 채취를 해서 그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예. 원리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다면 그 바이러스 껍질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게 항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진단 키트 그 카트리지에 항체가 미리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바이러스 검체 내 바이러스 항원이 있다면 떨어뜨렸을 때 항원과 항체가 만나서 검사선에 빨간 줄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바이러스가 없다면 그 검사선에 빨간 선이 생기지 않고 그 대조선이라고 했고 맨 마지막 쪽에 줄이 하나가 가는데요. 결론적으로 만약에 바이러스가 있다면 줄이 2개가 생기고 네. 바이러스가 없다면 줄이 하나만 생기게 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럼 검사 방법은요. 영상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 그 진단검사 키트 종류가 있죠. 네. 왼쪽에 보이는 건 기존에 했던 PCR 검사로 코 속 깊이 넣는 거고요. 바로 오른쪽에 자가검사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코 속에 1.5cm에서 2cm 정도만 넣고 10번 정도 휘저은 다음에요. 네. 그다음에 검사 그 튜브에 그 검사 추출 용액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검체를 넣고 한 10번 정도 흔들어 준 다음에 이렇게 짜냅니다. 아, 저렇게 꼭 짜내네요. 네, 그렇게 꼭 짜내게 되면 이제 검체 그 단백질이 분리가 된 용액이 저 안에 남아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뚜껑을 덮은 다음에 용액을 원안에 떨어뜨리게 되면 이 용액이 흘러내려가면서 지금 보면 C라는 거에 줄이 가 있는 것은 대조선이라고 음성인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T라는 선까지 줄이 나오면 총 2개의 빨간 줄이 나오게 되면 바로 바이러스 양성, 즉 코로나19 양성으로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정확도가 신속항원 검사가 약간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PCR 검사를 따로 추가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2줄이 나오면 이제 PCR 검사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3월에 개학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일주일에 2번 집에서 이 신속항원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 등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또 어른들이 해줘야 할 텐데 특별히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저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그 검사를 할 때는요, 약간 목을 뒤로 약간 젖힌 상태에서 네. 입천장과 약간 평행하게 면봉을 안쪽으로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너무 위쪽으로 네. 깊숙이 거칠게 넣는 경우에는 간혹 그 점막에 염증이 있거나 약한 경우에는 출혈이 생기거나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너무 깊숙하게 찌르지 말고 평행하게 한 2cm 이내로 찌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PCR 검사처럼 이렇게 깊숙이 넣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PCR 검사를 거쳐서 만약 확진이 되더라도 지금 80%가량이 재택 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보건소나 병원도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좀 불안한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 집에 꼭 갖춰둬야 하는 준비물은 없을까요? 네, 뭐 그 재택 치료할 때 열이 나거나 목에 통증이 있거나 또 기타 감기 혹은 코로나19 경증에서 보일 수 있는 감기 비슷한 증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뭐 해열 진통제라든가 진해 거담제 아니면 항히스타민제 등의 상비약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간혹 그 뭐 체온계라든가 자가검사 키트 그리고 뭐 산소 포화 또 검사기구 이런 것들이 지금 구비가 되고 있는 것도요. 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그 키트 같은 것도 구비해 놓는 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방금 말씀하신 산소 포화도 측정기는 꼭 필요한 건가요? 네, 지금 그 10일부터는요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춰 정부 개편안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일단 그 재택 치료에 들어가게 되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재택 치료에 들어가게 되면 60세 이상 기저 질환자에게는 키트를 제공해 줍니다. 아, 네. 체온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 소독제 그리고 자가검사 키트, 해열제 등 5종 키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산소 포화도 검사를 시행을 해서 만약에 그 수치가 94%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연락을 해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그 일반 관리군, 집중관리군 말고 일반 관리군의 경우에는 반드시 산소 포화도가 검사가 필요한 상태는 아닙니다. 증상 중심으로 해서 혹시 고열이 지속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진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그럼 아무래도 재택 치료를 하게 되면 뭐 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 좀 매일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 미열이라든가 단순한 인후통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될지는 않을 텐데요. 만약에 숨이 좀 찬다든가 아니면 그 발열이 38도 이상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든가 아니면 흉통이 심하다든가 이런 증상이 있다면 좀 위험 신호로 보고 병원, 비대면 진료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증상들이 나타났을 땐 이제 의사와 반드시 상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JTBC와 광운대학교 연구팀이 우리나라 첫 메타휴먼 기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국 이수진 기자를 모델로 한 이 디지털 쌍둥이 기자는 메타버스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3차원 가상인간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AI 앵커나 디지털 기자들이 모두 2차원 영상을 바탕으로 한 것과는 다른 점인데요. 이 1차 초안을 더 발전시켜서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전국이 다시 추위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춘천 영하 8도를 기록하는 등 어제보다 많게는 7도가량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등 전국이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2, 3도가량 더 내려가서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고 오는 주말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추위와 또 코로나 가운데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